여러분 안녕. 의용학 입문 14주차. 이번 시간에는 의학부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랩을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본 의료기기 중에서 영상 쪽은 의료 영상 시스템 랩에서 주로 많이 좀 하고요. 그리고 영상 이외에 나머지 생체 신호를 가지고 주로 하는 데는 이제 재활복지기기 랩에서 주로 하고요. 그리고 IVD라고 해서 체외 진단 쪽 관련한 부분은 바이오 센서 랩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의료기기 재활복지기기 랩에서 또 집에서 하는 복지 쪽 관련한 의료기기들 하고 있고요. 스마트 헬스케어 랩은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받던 곳인데, 홈 헬스케어, 이 홈 헬스케어는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좀 더 포함이 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랩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하나의 기법이죠. 테크닉. 주로 이제 인공지능 쪽을 주로 개발하는 최동호 교수님 랩이 있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의료 영상 시스템은 옛날에 이제 의료 영상 시스템 랩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4차 산업혁명 랩으로 좀 바꾸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관련한 내용들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5개 랩이 있죠. 저 앞에 방금 이야기했던 5개 랩에 이제 각각의 헬스케어 3.0,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제 각 교수님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 실전 쪽에 관련해 가지고 재활복지기기 랩은 이제 두 교수님이니까 두 개의 내용들을 하고 있고 각 랩에서 하나씩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실전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걸 보면 의료 영상 시스템 랩이 범부처, 규격, 그다음에 교육 사업 이런 세 가지를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융합 센서 랩에서 범부처 2개 하고 있고 바이오 임상 시험센터 해서 3개, 전체 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프로젝트 5개 랩에 6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연도가 있어요. 1980년도까지는 남들 일본이나 미국의 기술을 카피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우리나라가 의료기기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1990년대부터는 이제 90년대까지는 독자 설계, 나름대로 기술 카피해가지고 이제 좀 모디파이해서 독자 설계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2000년도까지는 이제 의료기기를 이제 어느 정도 독자 설계했으니까 좀 더 높은 품질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2010년도까지는 이제 의료기기의 외적인 디자인, 그리고 신뢰성 있게 의료기기가 신뢰성 있게 디자인하는 것들 했고요. 지금 이제 시대는 하나의 의료기기가 아니라 다른 거하고 융합해서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같이 융합해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그런 시기에 의료기기 제품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레벨을 보면 전자회로 여기까지, 그다음에 규격 조금 가르치고 대부분의 대학도 교육도 안 가르치죠. 신뢰성 일부분 기계 하시는 분들 일부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이 정도거든요. 갭이 있어요. 이런 갭들을 메꿔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의료기기 제품을 세계 시장에서 큰 소리 치면서 팔 수 있으려고 그러면, 그리고 종합병원에 의료기기를 팔 수 있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연구 개발 기록을 잘 안 해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다다닥 빨리 개발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기록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여러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이 정도는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표준이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회사는 더 나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 회사의 공통 분모, 공통 분모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각 회사마다 노하우들이 더 있을 건데 공통적인 노하우들을 표준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표준도 제대로 안 지켜요. 연구원들이 표준을 몰라요. 표준을 해놓고 그 위에 신뢰성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표준도 없는 상태에서 신뢰성 구축하면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와 똑같아요. 어느 한 부분 잘 돼 있지만 밑에 게 안 되기 때문에 와랑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여러 회사의 노하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공통이 표준이라고 그랬고요. 개별적인 거, 표준 이상의 회사의 노하우들을 구축해야 되는데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셋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의료기기 연구원들이 표준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 연구개발 기록은 FDA나 C 이런 유럽에 판매하기 위해서 기록을 내놔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짜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제대로 하겠죠. 근데 표준 준수는 대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 표준에 따라서 교육의 스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료기기 스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종합병원에서 국산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아요. 신뢰성 이, 이 신뢰성하고 표준을 지키는 신뢰성하고 이게 표준 이외의 신뢰성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업체하고 가장 표준에 입각해서 스펙을 만드는 표준을 만드는 입각해서 의료기기 표준이 6060-1이라고 하는 거 잠시 이야기했었죠. 요 규격에 맞춰서 의료기기 스펙을 쓰는 일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를 영상 시스템 랩에서 실전 문제로 하고 있고요. 재활복지기기 랩에서 두 개가 있죠. 재활조하고 의료로봇 쪽이 있는데 의료로봇 쪽에 오두창 교수님이 이제 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의료로봇으로 향후에 갈 건데 우선은 의수 쪽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의수를 움직이게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EMG 근육 신호를 받아서 의수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많이들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 신호들을 이제 제대로 실수 없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이제 많이들 활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제품들은 이야기하는 사람 말을 인식하는 거예요. EMG 신호가 아니고 말을 인식하고 그래서 얼수 동작을 하는. 근데 이 얼수가 다른 사람 말에 의해가지고 동작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죠? 뭐 그런 작업들을 지금 실전에서 해보고 있어요. 자, 스마트 헬스케어 랩의 이제 송영진 교수님은 주로 의료기기에서 어떤 장치에서 나오는 신호를 센싱을 해서 그걸 클라우드로 올려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예측과 맞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그런 전자가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들어가고 통신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들 주로 개발하고 계세요. 그래서 치매가 걸린 사람이 5G를 통해 가지고 치매가 걸린 사람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는 GPS하고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해서 확인하는 시스템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드는 것을 실전으로 하고 계세요. 바이오랩에는 이동우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주로 IVD라고 해서 인비트로 디바이스 체외 진단 장치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세포라든지 피라든지 오줌이라든지 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에 무엇이 있는지 측정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체외 진단 장치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간에서 나오는 세포
세포를 이용한 측정들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바이오 센서죠. 바이오 센서를 이용해서 뭘 하는데 암을 추적한다든지 심혈관 질환을 추적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바이오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심혈관 질환이 얼마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센서 개발하는 것들을 지금 학생들하고 같이 실전 문제 하고 있어요. 자, 재활랩은 태기식 교수님이 주로 하고 계시는데 태기식 교수님이 주로 하시고 계시는 것은 VR을 이용해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거, 이렇게 디지털 약이죠. 그리고 재활 지원 장치라든지 보행 패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원활하게 제어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보행 패턴 분석 및 예측 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때 지능형 하지 의지 제어, 그러니까 우리 웨어러블 로봇이 있잖아요, 그죠? 입는 로봇을 우리가 움직일 때 어떻게 동작하는 것을 알아야 자기가 알아서 안 넘어지고 빨리빨리 걸어갈 수 있도록 제어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실전에서 지금 학생들하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인공지능 랩은 최동욱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최동욱 교수님이 학생들을 인공지능을 가르치니까 다른 랩에서 다 인공지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랩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인공지능 영상 처리 주로 위주로 하고 계시는데, 의료 영상을 가지고 주로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3D 셀 카운팅, 세포 조직에서 세포가 슬라이스로 평평하게 펼친 것 말고 그건 보통 2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평평하게 펼치죠. 근데 3차원으로 됐을 때 셀을 어떻게 카운트하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실전 문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의료 영상 시스템 랩에서 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영상 시스템 랩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규격 프로젝트, 규격 쪽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 영상 시스템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어요. 실전 프로젝트는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오면 배우는 3학년 4학년 때 배우는 의료기기 규격 과목들을 재직자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의료기기 연구원들이 규격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직자들을 위해서 규격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요거는 자격증을 위한 교육이고요. 요거는 의료기기 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 규격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요게 40시간씩 교육이에요, 각각. 그러면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40시간, 또 40시간, 80시간을 매 방학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방학 때 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범부처 소프트웨어 신뢰성 구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앞으로 6년 동안, 5년 반 동안 하게 될 겁니다. 요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뒤에서 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유저빌리티, 사용성 평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헬스케어 앱으로 되어 있는 장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실수, 금방증, 착오 같은 것들이 안 일으키고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고 그것을 국제 표준으로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런 것들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자동 배뇨 일지를 작성하는 것들을 지금 이전에 해봤고요. 또 내년부터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프로브 가지고 자동으로 방광 측정을 하고 3일 동안 배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주는, 그러니까 간호사가 해야 할 역할을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되면 6061-1이라고 하는 의료기기 규격, 기술 규격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치자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40시간 동안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내년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집체교육해서 하고요. 그리고 1월 9일부터 2월 6일까지 주말반, 주말반으로 시판전 인허가부터 주로 RA, Regulatory Affairs라고 해서 규제 담당자죠. 규제 담당자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요걸 이제 배우면 RA 2급을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자격을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지금 20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 학교가 우리 학교가 강의하는 것을 받아왔어요. 작년에 이제 받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놨죠. 건양대학교는 2019년 6월에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으로부터 CX산하의 안전정보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기관이다 해놨죠. 우리 이렇게 이제 양쪽 8시간, 8시간, 40시간, 40시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의공학부를 넣으면 누구나 규격 수업을 안 들어도 RA 2급을 4학년 2학기 때는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4학년 2학기 전에 3학년 때나 4학년 1학기 때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요 과목을 요걸 듣고 이수를 해야만이 이수를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안전정보원에다가 신고를 해야만이 안전정보원에서 받아줘요. 그리고 우리 학과 학생 말고 다른 과 학생들도 이걸 보면 역시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의료기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부처, 그러니까 식약처도 있고요, 보건복지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부처들이 있는데 그 부처들에서 각각 의료기기 쪽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눠서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이번에 통합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범부처라고 그래요. 범부처의 내용들을 전부 다 모아서 앞으로 6년 동안 1조 원의 R&D 자금을 투자해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작년에 시작이 되어서 올해부터 이제 돈을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올해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획득을 했어요. 요번에 획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범부처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우리 학교는 전체 3개를 땄어요. 내가 하나 땄고 그다음에 이동호 교수님 2개를 땄고 우리 학교 전체예요. 의료공대도 아니고 의과학부도 아니고 3개를 따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주관이 되고요. 건양대학교가 그에 이제 참여로 해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우리나라가 표준을 제대로 못 지키고 신뢰성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료기기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표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업체한테 좀 해주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시작이 됐고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오면 같이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앞에서는 환경을 이야기했고요. 지금은 이제 대상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실제 약 같은 경우는 우리 의료공대 내 제약생명과학과에서 하고 있죠. 하드웨어 약은 이렇게 우리 몸속에 혈당을 이제 측정을 해서 혈당이 부족하면 인슐린을 자동으로 펌핑해주는 그런 하드웨어 약이 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약은 이제 의공학부나 우리 신소재, 인공지능 이런 학과에서 하게 될 거고요. 소프트웨어 약이 있어요. 앱으로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앱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치료제, 그걸 디지털 치료제라고 그래요. 디지털 약, 그래서 소프트웨어 약. 이 소프트웨어 약은 의료 IT나 의공학부 인공지능학과에서 이제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환경약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치료가 빨리 되고 늦게 되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는 의료공원 디자인 학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공대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약, 하드웨어약, 소프트웨어약, 환경약으로 해서 전부 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모여 있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저빌리티, 사용적 감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약, 그러니까 여기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유저빌리티, 사용 적합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노인이나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앱을 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하면 실수 건망증 착오에 가지고 생기는 위험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해 보자는 거죠. 지금까지는 기존 신약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반면 SAMD라고 하는 디지털 치료 기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 비용도 적게 들고 개발 기간도 짧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들 할 필요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 신뢰성 평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쪽은 전 세계 시장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3년,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하고 같이 이제 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작년부터도 열심히 같이 이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건양대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기본적인 규격 교육 그리고 컨설팅까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 프로젝트 내에서 6년 동안 하게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신뢰성 구축을 위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기준을 만들고 평가를 하고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국제 표준으로 만드는 것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제 업체들이 이제 신뢰성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직접 가가지고 FRS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뭐 그런 역할들은 이제 건양대학교에서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은 연세대학교가 지고 있고요. 건양대학교에서는 조금 전에 했던 실성평가 기술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교육과 표준 관련 사항 지원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FDA에서 의료기기 리콜 잘못돼가지고 다시 고쳐줘라 라고 했던 내용들이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통계를 보면 주로 규격을 제대로 안 지켜서 생긴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규격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위의 사항이 발생하는 요인이 사람이어야 한 것. 사람이어야 한 것은 실수 건망증 착오에 의해서 위의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장비 자체에 의한 것. 장비 자체에 의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의료기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대부분 내용들이 여기의 내용들이 이제 표준 준수와 신뢰성 구축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조금 다른 프로젝트인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저빌리티에 관련 헬스케어 앱에 대해서 또 유저빌리티 내용은 좀 중첩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국제 표준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연세대학교가 주로 하고 건양대학교가 도와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즘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들이 이제 의료기기로 많이 나와 있는데 종류는 크게 5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의료기기를 제어하는 앱이 있고요. 또는 의료기기에서 나온 결과를 내 핸드폰에서 표시하고 분석하는 앱이 있고요. 그리고 내 핸드폰에 어떤 장치를 좀 더 달아서 그걸 받아서 보고 처리하는 외부 센서 도움 측정을 하는 그런 앱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SPO2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ECG 센서도 요즘 핸드폰에 들어가 있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앱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환자 분석하고 질병 진단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냥 단순히 소프트웨어로만 되어 있는 그런 앱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앱들에 대해서 유저빌리티, 실수 그만큼 착오를 없애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을 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도 뭐 아까 연세대학교가 하고 있고요. 명지병원하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랩으로 이동우 교수님의 내용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공학부의 이동우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소개드릴 것은 3D 바이오랩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간략하게 15분 정도 좀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양이 많아가지고 다 설명하는 건 좀 그렇고 핵심만 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우리 김용모 교수님이 각 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3D 바이오랩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체외 진단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총괄 내용인데, 사실은 초소형 전자기기 쪽을 저는 좀 많이 했었어요. 의료기기 쪽에서도, 그죠? 전자기기 쪽에서 압력 센서라든가 아니면 가속도기 이런 것들을 MEMS 기술이라고 해서 초소형 전자기기. 여러분들 나중에 4학년 때 배울 건데 MEMS라고 합니다. MEMS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요 기술을 전공을 많이 해서 의료기기 쪽에 적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랩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바이오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 요런 거 우리 실제로 여기 어딨냐면 병원에 가면 진단의학과 가면은 혈액 샘플 같은 거 나오잖아요. 병원에서. 그럼 혈액 샘플 같은 거를 하나하나 사람이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혈구를 잰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동화된 장비들인데, 이런 자동화된 장비를 개발하는 업무들도 저는 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좀 더 연구, R&D 쪽에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3D 바이오 프린터 쪽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이오 머티리얼이나 세포, 살아있는 세포죠. 살아있는 세포를 가지고 어떤 패터닝 하거나 어떤 폴리머를 가지고 어떤 그 형상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창상 피복제를 만드는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넘어온 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세포가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좀 오리엔테 하다가 암세포를 다루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한국인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사망률 1위가 암이에요. 암이 이제 극복돼야 될 마지막 질병이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암에 대해서 하는데, 이 암 조직을 받아다가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바이오 프린팅이나 랩 오토메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환자한테는 여러 가지 항암제를 쳐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시료가 오면 이 시료를 이렇게 체외해서 이렇게 배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배양을 해요. 그래서 어레이 형태로 쫙 배양을 해가지고 다양한 항암제를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어떤 항암제가 잘 맞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조직에서 항암제 반응성을 검사하고 유전체나 아니면 약물 효능 분석을 통해서 항암제 개인별 항암제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요런 것들의 항암제 감수성 검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긴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아직까지는 되진 않았지만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랩에서 하는 거는 이런 의료기기 쪽 체외 진단기나 항암제 감수성 키트 개발 쪽으로 저희 바이오랩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중개임상센터 이런 것들을 해서 기업들이랑 다 같이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 같은 실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술 문서라든지 규격 같은 거 컨설팅 해주고 의료기기 품목 선정해주고 이런 것들도 저희 랩에서 합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중개임상 연구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 건양대학교 의료기기 중개임상센터 10층에 있잖아요. 그 이제 10층에서 운영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해서 같이 기업들도 만나고 학생들이랑 기업이랑 매칭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괄표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야기할 거는 실제로 이제 요 포인트예요. 의료기기 관련된 연구는 어떤 거 하는지,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된 거 어떤 거 하는지, 그 다음 중개임상 연구는 어떤 거 하는지, 여기에 각각 1, 2, 3번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좀 쉽게 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사실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 감수성 검사라. 자, 이제 해볼게요.
실제로 암 환자가 나와요. 암 환자가 나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임상 의사 선생님들이 암이라는 걸 어떻게 심증적이나 일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암이 의심되잖아요. 그럼 이제 확진을 해잖아요. 확진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예를 들어 유방이라고 치면 유방이면 아니면 폐나 위 쪽이면 위에 보면 이렇게 위가 이렇게 있겠죠. 그 위에서 보면 이렇게 암 조직이 보여요. 엔도스코프로 아니면 내시경을 봤을 때 이 암 조직을 떼내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 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이라는 거 확증하고 그다음 어떻게 돼? 이 암의 종류, 뭐 몇 기, 암 4기, 뭐 아니면 3기, 2기, 1기 이렇게 되겠죠. 기수에 따라서 항암제를 기존엔 쳤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잘 안 맞는 거죠. 환자들이 잘 맞는 환자들도 있고 잘 안 맞는 환자들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조직 검사에서 요즘에는 DNA, RNA를 추출해서 실제로 이 RNA에 따라서 항암제를 다르게 줍니다. 이게 정밀의료죠, 그죠? 정밀의료. 저는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정밀의료도 하고 그러니까 개인 맞춤 항암제 치료라고 해서 실제로 이 조직을 떼잖아요. 그러면 유전체 분석도 하지만 이 조직을 내가 이 조직 암조직이에요. 암조직을 떼면 실제 이 암조직을 가지고 칩에 어떤 어레이 형태나 배양기에 암조직을 쫙 뿌려 이런 식으로 쭉쭉 뿌려 이렇게 파란 녹색이 암세포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딱딱 독립되게 뿌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항암제를 쳐보는 거예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항암제를 쳐봐도 되고 B라는 항암제를 쳐봐도 되고 C라는 항암제를 쳐봐도 되고 다양하게 쳐본 다음에 어떤 항암제가 잘 되느냐. 결국에 이 세포는 암조직은 그 환자 조직으로부터 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항암제를 쳐서 이제 항암제 감수성을 검사한다 라는 것 정도를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실제로 이런 항암제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 여기 배양기가 있죠. 배양기가 어떻게 보면 키트죠. 키트를 개발하는 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까?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드는 거. 항암제 감수성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모델을 만드는 거. 그래서 특이한 민감도라고 하는데 이게 체외 진단기 성능이에요. 체외 진단기 성능인데 이 민감도와 특이도를 계산해서 개선하는 거. 당연히 민감도와 특이도 둘 다 좋으면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항암제 감수성 검사를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알려드리면 환자에 맞는 계획량 맞춤형 항암제를 투여하는 거죠. 요런 거는 실제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국책과제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이랑 그 다음에 삼성서울병원이랑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건양대도 합니다. 건양대 병원도 합니다. 유방암에 대해서 병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등 많습니다. 이런 병원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지금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석사 학생 두 명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2, 3학년 때 실력을 올리고 한 2학년, 3학년 중반쯤에는 같이 이렇게 연구를 같이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부생들이 연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개발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저는 이제 순수하게 바이오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의공학은 순수 바이오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응용 바이오예요. 응용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용기 만들고 키트 만들고 이런 걸 합니다. 우리는 엔지니어니까. 우리는 엔지니어예요. 바이올로지스트가 아니라.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필라라는 구조물에다가 3D 바이오 프린터로 세포를 로딩하는 장비, 이런 장비 만드는 걸 합니다. 장비. 기존에는 이제 웰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물에 있는 데서만 했는데, 제가 개발한 것들은 이 필라 구조물에 이렇게 3차원으로 암세포를 키우는 구조물을 처음 제안했고, 이걸 상용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까지 했어요. 장점은 웰에 있으면 이렇게 나중에 학생들 보면 알겠지만 파이펫이라고 해서 액체를 주입하고 넣는 게 있는데, 요런 거 없이 그냥 3D 바이오 프린터를 뿌리고 얘를 필라에 담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약물 스크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3D, 왜냐면 3D라는 게 3차원이라는 3차원.
3차원 셀 베이스드 엑셀을 개발했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건 좀 전공 내용이니까 좀 어려우니까 슬슬 갈게요. 요거는 이제 한번 학생들한테 잠깐만 설명 한번 해줄게요. 뭐 이렇게 3D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 암세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암세포인데 이런 거 암세포가 있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3D가 왜 3D냐? 기존에는 2D라고 해서 컬처 디쉬에 이렇게 세포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배양을 했어요. 기존에 이제 바이올로지스트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엔지니어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한다? 스캐폴더를 쓰든지 ECM을 쓰든지 해서 도움을 만들어서 셀을 덩어리째 키우는 요런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돔을 키워가지고 실제로 여기다가 세포를 배양하는 3차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인체는 암조직은 이렇게 모노레이어로 깔려 있는 게 아니고, 모노레이어는 한 층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이 덩어리죠. 암 덩어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덩어리를 인체와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구현하는 게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 인체와 가장 유사한 환경. 이게 바로 생체 모방 기술이에요. 생체 모방. 그죠? 이런 인체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생체 모방 기술을 개발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의 3D 바이오랩의 목표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뭐가 좋으냐? 기존의 동물 실험이나 그다음 사람 실험을 좀 대체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옛날에 신약 개발할 때는 2D 셀에서 암세포에다가 약물 쳐보고 좋은 것들 100개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10개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임상에 가요. 그죠? 근데 이 실패할 경우가 많고, 이 100개가 다 동물 실험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차에 100개를 좋은 것들을 스크린해 주는 거예요. 인체와 유사하기 때문에 100개가 아니라 뭐 한 20개 정도로 효과 있는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동물 실험도 작게 하고 인체 실험도 작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에 대한 경제적 이펙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효과적인 약물을 걸러주기 때문에 임상 성공률이 높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그 3D 바이오 프린트 기술을 이용해서 3차원 세포 배양, 이게 오가노이드라고 하는데, 오가노이드는 장기를 모방한 칩을 이야기 오가노이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을 저희 실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임상에 적용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칩에다가 이제 세포를 로딩하고, 세포를 여기다 놓고 약물들을 쭉 쳐서 실제로 이제 임상 결과랑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 유전체랑 분석해서 맞추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내려갈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세포 같은 것들을, 암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염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이게 라이브 셀은 칼세인 AM, 뭐 면역화학 염색 같은 것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체 염색도 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유전체 염색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 실험실에서 암세포를 가지고 유전체가 어떻게 발현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뉴런이라든가 신경세포,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여기 보면 이제 같이 공동연구, 현재도 같이 공동연구하는 학교들이랑 같이 역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 LI 릴리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가 있죠. 릴리나 파이자, 요즘에 코로나로 유명하죠. 랑 같이 연구한 경험도 있어요. 삼성병원에 제가 있을 때.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에 가장 맞는 최적의 항암제, 이런 부분들은 이 환자 그룹에 이 약물이 잘 든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그룹들을 찾아서 리포팅 해주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세대는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칩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 바이올로지스트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항암제를 암세포를 체외에서 잘 키우고, 그죠? 체내랑 항암제 약물을 잘 줘가지고 효과적 약물을 스크린하냐, 즉 차단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점점점 오가노이드, 인체와 가까운 환경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오가노이드 배양에서 실제로 분화시키는 거, 세포들을 예를 간세포로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안정성 연구소랑 같이 하고 있는 건데, 독성, 그죠? 독성, 우리 인체 내 이제 환경 독성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나노 파티클 독성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 스크린하는 연구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으로 최근에 이제 열심히
관련된 회사와 관련된 병원이랑 해가지고 국제과제를 큰 거를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난소암이죠. 난소암이라는 건 이제 그 여성암 중에 하나죠. 난소 항암제 감수성 키트 개발하는 걸로 국제과제를 4차 이게 뭐냐 범부처 전지기 의료기기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선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죠? 4차 산업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개발자로 참여해서 우리 랩이 개발자로 참여해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저희는 참여기관이고 여기가 이제 아마 회사가 주관기관이고 이제 뭐 서울대라든가 서울대 그다음에 삼성 서울병원 그다음에 건양대 이렇게 건양대 의공 이렇게 해서 세 그룹이 만나서 실제 열심히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꽤 길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이거 똑같아요. 이제 난소암에서 난소암 샘플을 추출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체외에서 배양하고 그 항암제 감수성을 측정해서 환자한테 가장 효과적인 약물이 뭐냐를 추천해 주는 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똑같이 범주기 의료기기인데 요거는 이제 건양대가 주관입니다. 건양대가 메인이에요. 건양대가 메인이고요. 메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삼성병원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범주기 의료기기 사업이고 한 2020년도까지 가는 건데 방사선 감수성이 우리가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을 쪼이잖아요. 그러면 환자마다 방사선이 잘 듣는 환자가 있고 안 듣는 환자가 있어요. 만약에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어떤 환자들은 방사선 치료하고 어떤 환자들은 바로 수술로 갈 수 있어요. 그걸 측정하는 거를 이제 키트를 만드는 거, 방사선 키트를 만드는 것들을 직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과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재단 과제에서 이제 뭐 우수과학자 연구 사업에서 또 선정이 돼서 5년간 또 합니다. 이건 좀 길죠. 2025년간 해서 세포를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가노이드를 체외에서 세포를 배양할 때 효과적인 장비 3D 바이오 프린터 개발하고 그 칩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업 과제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 랩이에요. 저희 랩이 간단한 말. 그리고 이제 펀딩 소스도 있어서 열심히 학생이랑 대학원생이랑 뭐 외부 그 여러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재밌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저널이나 특허 같은 것도 학생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공학 쪽이나 바이오 쪽 중간 융합기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랩은 실제로 병원이나 의대 실제 병원이나 의대 또는 약대랑 같이 공동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이런 쪽으로 컨택을 해서 실제로 대학원을 뭐 굳이 건양대 대학원 와도 되지만 실제로 아산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디지스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학원을 진학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학생들이 그럼 연구만 하네 이 실험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나는 기업이랑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원하는 이제 뭐 배양기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의료기기 인허가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기술 문서 만들고 FDA 승인 받아야 되고 C 인증 받아야 되고 ISO 뭐 인증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도와줍니다. 같이 하면서 과제를 하면서 그래서 제조업 허가라든가 제조기 신고라든가 뭐 FDA 승인이라든가 아니면 GMP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C 인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학생들이랑 문서 작업도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뭘 했냐 마라나노텍이라는 체외 진단기도 도와준 적이 있고 학생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또 어디냐 브레인뉴라고 해서 뇌파를 이용해서 실제로 마취 정도를 측정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랑도 같이 코옥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기기 수업은 제가 안 하지만 실제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돼서 기업이랑 어떤 일을 하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계속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실무를 좀 가르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연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기기 실무까지 알아야지 연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랑 뭐 이런 거 기업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의료기기 기술 문서들 작성하고 식약처에 질의응답을 대응하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랑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에 오면은 실제로 의료기기 인허가 실무를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의료기기 중개임상 센터에 이제 운영위원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이제, 건양대학교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랑 저희 의공학부 김용모 교수님이나 태기식 교수님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이뤄서, 전국에서 10개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근데 이제 건양대학교 병원 안이 두경부 첨단 의료기기 사업을 땄습니다. 2023년까지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컨설팅도 많이 합니다. 280건 정도. 그래서 학생들하고 기업이랑 연결도 좀 많이 시켜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상 실험도 하고 의료기기 인허가 품목도 지원을 해서 같이 열심히 연구도 하고 기업 도와주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기라고 해서 이제 아이디어 개발에서부터 임상 그다음 인허가까지 하는 것들을 다 도와주는데 이걸 이제 기업이랑 같이 하는 거고 학생들이 이제 기업이랑 뭔가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도 제가 연결을 많이 해서 우리 랩에서는 학생들이랑 기업이랑 연구하는 걸 좀 장려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체외 진단기 첨단 쪽인 거고 주로 이제 안과 뭐 렌즈라든가 아니면 OCT 장비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비인후과라는 거 코세정기 아니면 보청기 이런 게 있죠. 두경부라는 건 창성 피복제라든가 아니면 3D 프린터로 이제 골격 만들어주고 보조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 첨단은 뭐 AI 써가지고 뭐 이미지 분석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관심이 있으면 이런 쪽으로 중개임상 쪽이랑 연결을 해서 학생들이 좀 관심 있는 회사랑 같이 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랑도 이제 뭐 대회 활동도 많이 해요. 대회 활동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창의 설계에서 뭐 수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공학 학술 대회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나가서 상도 많이 받고 그다음 논문도 많이 쓰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이오랩, 3D 바이오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드렸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908 제가 제 방으로 찾아와서 문의를 주면 됩니다. 자,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5개 랩, 실질적인 6개 랩처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활은 이제 두 가지로 그냥 기존의 재활 쪽하고 그리고 어영로봇 쪽으로 해서 전체 6개 랩 하나, 둘, 지금 여기는 이제 5개죠. 인공지능 랩은 여러분들이 영상 트랙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도 교수님으로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활복지 기기 랩은 생체 개체 트랙으로 해도 되고 규격 트랙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드웨어하고 진료로 이쪽 분야에 나는 규격으로 가겠다, 아래로 가겠다, 관계없어요. 그래서 태기식 교수님 쪽은 이제 VR을 이용한 디지털 치료제나 일반 재활기기, 그리고 오도창 교수님은 의료 로봇 쪽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될 겁니다. 바이오랩은 생체 개체 트랙이고 이도 교수님이고요. 의료 영상 시스템 랩은 영상 트랙이나 교육 트랙으로 하고 나하고 김용모 교수하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스마트 헬스케어 랩은 생체 개체 트랙을 선택하고 송민 교수님한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앙케이트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그 앙케이트 가지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갈 때 그 랩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세한 앙케이트는 저기 LMS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